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반응도 있고 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시리즈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과연 중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호서대학교 전가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 전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녔습니다. 네. 2번 다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톡으로 이제 섭외를 하려고 보내드렸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차단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을 다녀오시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같은 거 잘 안 되거든요. 네, 뭐 네이버, 카톡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차단되는 거죠. 네. 최근에 다녀오셨으니까 분위기를 좀 잘 알고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다시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중국에서 듣고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냥 걱정이 수심에 한가득 찬 사람들처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이제 약한 고리 트럼프가 과거 1기 때 했던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약한 고리를 잘 이용하면은 미국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썼다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1기 때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중국에 관련돼 가지고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기 때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건 국내적인 문제. 네네네. 그래서 대개 이제 미국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이 관세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겁을 안 내요. 관세 20% 그럼 나도 20%. 맞아요. 보복관세. 나 30% 너도 30%. 경쟁하듯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약간 좀 화가 났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에서는 인민폐 그러니까 중국 돈의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통해 가지고선 관세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진 거죠. 같이 보복을 하면서 자국 내 국민들한테는 인민들한테는 굉장히 여봐라 우리 지도자가 잘하고 있지 않냐. 걷다 우리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다. 뭐 공개된 그 환율 정책이 아니니까 환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선 관세를 무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역도 증가했고 무역에 또 미국의 적자는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취한 정책이 협상으로 들어가자. 농산물을 사라. 관세는 50% 매기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20% 줄었고요. 사겠다라는 농산물은 다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연임이 되지 못해가지고선 그걸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바이든 정부는 20%의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끝나고 요번에 다시 됐는데 그럼 요번은 어떻게 하냐. 큰 맥락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가장 유용하다. 중국을 공략하기.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 달러와는 절대적인 강세고 전 세계 모든 화폐는 약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배싱이라고 그러죠. 회초리로 후려칠 때는 진짜 피멍이 들 정도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는 놓지 않을 거고 트럼프가 경선 과정에서도 자신을 관세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가는 강도가 훨씬 더 강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4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한때 잠깐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금성으로 트럼프와 트럼프 부인을 초청을 합니다. 네네. 그때는 관광객도 받지 않았어요. 자금성의 방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많겠죠. 많아요. 9,999개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다면 만 개가 되기 때문에 만세라고. 황제의 건강을 얘기할 때 만세하고 삼창을 하는 이유도 바로 9,999개가 오래오래 장수하라, 천년제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모두 트럼프한테 내줬어요. 그 트럼프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무역 보복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해서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국제관계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한다는 판단은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본다 그러면은 그건 좀 나이브한 생각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럴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네, 중국은 맞습니다. 과연 누구를 더 반길 것이냐. 네. 트럼프를 더 반길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주로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에 이제 그걸 보면은 동맹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우리도 뭐 일본도 그렇고 좀 힘든 시간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서유럽과 이쪽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 그 틈이 생기게 되면은 훨씬 중국을 그쪽을 좋아할 것이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도 다각화를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놨다라는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것보다도 일단은 관세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힘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당혹스럽다. 교수님이 정치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태주의적인 분석,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나 심리적인 분석을 추가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의 단계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세 개의 단계는 곧 국제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첫 번째가 힘을 키워라. 그래서 모든 왕조가 힘을 길렀습니다. 그걸 세라 그럽니다. 세력할 때 세자를 써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쓰는 건데 그때 그 전략을 술이라 그럽니다. 전술할 때 술자예요. 네네. 그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졌을 때 그 충격파가 엄청나다라는 네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마지막엔 치입니다. 그런 나의 룰에 의해서 내 제도로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들이 모두 공개, 투명 이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술, 치 세 단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안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긴 하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한 사람이 그거를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예측 불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성에서 신나게 온갖 향응을 만끽하고 바로 돌아와서 중국을 때린다. 그거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환율로 안 돼?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우리가 보통 연준 같은 경우에 독립성을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연준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고시킨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허장성세처럼 말만 떠들면은 지나면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관세전쟁 얘기했지만 관세전쟁 했어요. 그리고 무역 협상하겠다 그랬고 협상했고 환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또 환율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사실은 일본의 아이디어인데 인태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저작권 침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걸 싹 바꿔놓은 것도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지만 트럼프의 틀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트럼프가 상당히 넓고 두꺼운 방석을 깔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일단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서 공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만은 어떤가요? 대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건 누구한테나 불안감으로 작용하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아하. 이 사람이 상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좋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를 청구서로 내밀고 있습니다. 뭐 무기 판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방위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 네네. 지원금을 줄까 말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대만은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힘센 형이 있긴 한데 그 형이 예측 불가다. 나 때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기 때 다 경험했어요. 유럽은 유럽대로. 맞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김정은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일종의 공포, 편안할 수 없는 공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중국 외교부에서는 되게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무역 전쟁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그래서 우리 뭐 자기네들 준비돼 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인대 상무위원회라는 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8일 날 끝났습니다. 원래 이 회의는 짝수달에 거행을 해야 돼요. 짝수달 말에. 그래서 10월 말에 해야 되는데 굳이 11월 8일 날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 선거 개표되는 상황을 보겠다. 근데 미국이 선거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개표를 해서 결과가 알기가 힘든 상황이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일, 4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8일 날 공포하기로 했던 갖가지 경제 예측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왜? 지금 내놓는 건 취임 때 1월 20일 날 트럼프 또 한 번 봐야 돼. 그러면 차라리 그때 터뜨리자 해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정정책을 발표를 한 걸 보면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부채를 어떻게 더 지연시키고 연장시키는가의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도 트럼프의 어떤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 요새 들어서 중국이 약간 뭐 charm offensive라고 얘기를 하죠. 매력 공세. 네.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뭐 인도하고의 국경 분쟁이라든지 그 느닷없이 우리한테 무비자 그 떡 던진 것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던졌지. 그리고 호주의 또 리창 총리가 또 방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이 국가들하고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가 연임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학습 효과 그리고 근거 자료 그리고 참고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기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동맹국가도 동맹국가 같지 않은 느낌. 우방국가도 우방국 같지 않은 느낌을 트럼프가 가꾸게 줬어요. 그쵸. 우리가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베가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 막 엎어지는 일도 있고 대굴대굴 굴르기도 했고요.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의 그러한 경험에서 보게 되면은 유럽은 심리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우리도 그 전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그 사회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 외교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난데없이 무비자 협정. 일부에서는 무비자를 공포를 한 거를 중국의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 한 해에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17만 명,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17만 7천 명. 17만 가지고는 중국 경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냐? 미리 포석을 둔다. 내년에 정도 되게 되면은 윤 정부도 마지막 정부고 그리고 이 정부 기간 동안에도 시진핑의 방한은 없었다. 근데 내년은 또 경주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 안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페루에서 있었던 에이펙이라든지 네네. G20의 일종의 분위기 잡는 모드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각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각 공공기관을 방문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장들을 인터뷰를 하고 한중 관계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분위기 조성을 지금부터 참 열심히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비자의 일방적인 발표를 이해를 해야지 뭐 한국인들이 가서 얼마나 돈을 쓰겠습니다. 돈 못 씁니다. 뭐 한국인들의 어떤 관광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다. 그래서 사전에 굉장히 여러 군데 포석, 마치 바둑을 두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바둑을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기억하기를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
다른 패권국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중국에 조금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이제 유럽 측에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데 매력 공세를 중국 측에서 한다고 뭐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국가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차암 오펜시브라고 얘기하는 차암이 매력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력이 위협같이 보였고 네. 그리고 공포같이 보였고 그 너무 좀 세게 했어요. 네, 그때 그리고 네. 부드럽지 못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전랑 외교라는 맞아요. 말도 나오고 샤프 파워라는 단어도 나오고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서 하나도 뭉글뭉글하고 둥글둥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뾰족하고 날카롭고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는 중국 외교가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 오펜시브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경제적인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매력을 통해 가지고선 나의 호감도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그런 호감도가 유지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한류 같은 거 얘기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그렇게 날카롭고 사납고 하는 외교 정책을 취한다라는 건 일단 중국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텐데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인들은 돈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동맹국에 대해서 돈을 먼저 언급하고 안보와 생존과 그리고 어떤 협력과 관계에 있어서 돈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받았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군자가 아니라 소인이다 하는 시각에서 봤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게 유럽에 소인이란 말이 있는지 군자란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미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어떤 공간이 넓어지는 그렇죠. 효과를 네.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잘 활용 못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들게 되면 중국이 저가로 물건을 많이 팔았죠. 자기네 저가 물건을 팔아서 재고는 털었는데 해당 국가의 중소상공인들은 망했다라는 거죠. 공생을 얘기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 운명 공동체인데 한쪽은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운명 공동체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상황. 아직도 원인 불명입니다. 조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조사 못하게 하죠. 그리고 협력을 한다 그래 놓고 1대1로라는 걸 통해 가지고선 자금들을 많이 후진국에 줬어요. 근데 후진국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금을 못 갚으니까 뭐 그러면은 항구 100년, 한 100년만 쓸게. 100년만 쓸게. 그거 100년 전에 진짜 제국주의 열강들이 하던 그러니까 영국 했던지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방을 비난할 땐 제국주의는 상도가 없는 거, 패도를 하는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는 지극히 모순된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그걸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요즘 중국이 인기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중국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내건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이면은 24시간 내에 끝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24시간 내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끝내려는 의지는 굉장히 단호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총전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조금 달라질까요? 지금은 일단은 러시아가 굉장히 이렇게 기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요, 물과 기름이에요. 만약에 물과 기름이 어쩌다가 한번 섞였다. 그거는 전략적 제휴. 굉장히 단기간에. 서로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적이 나타났을 때 그런 협력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트럼프 때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기름 못 팔고 천연가스 못 팔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야, 위안화로 결제하자. 그러면 너 환율하면서 수수료도 안 내니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위안화로 결제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의 중앙은행 발권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찍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 돈을 받아서 다시 중국에 갖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러로 바꿔줘. 중국이 미덥지 못한 행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국가는 엄청난 긴 거리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한 산에 두 마리의 사자가 호랑이가 있을 수 그쵸, 없듯이 그쵸. 네. 서로의
패권을 경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걷다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지금 영광은 없지만 나중에 영광을 찾을 거야라는 생각. 전자가 러시아고 후자가 이제 중국인 거죠.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까지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의 공통된 생각은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만이 강력한 힘을 휘둘릴 수 있고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생을 해야 돼. 첫 번째 민족주의, 두 번째 애국주의.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 관계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좋아질 수 있냐? 없죠. 러시아는 트럼프가 손짓할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중국은 트럼프가 손짓할 때마다 저건 뭐지?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불안불안해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질 이유가 없다. 여기에 북한까지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양자를 놓고 둘 다 괴롭힌다 트럼프가 그러면은 또 전략적 제휴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미국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사실 뭐 그 전부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서로 간에 사실상의 상호 안보 조약을 맺은 거고 올해 6월 달에 했었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야 돼. 내 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건 내 앞에서 벌어져야 되고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손잡고 같이 사이좋게 행진을 하든지 뭘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두 번째로는 북한을 관리했던 관리 비용이 점점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냥 식량 그리고 석유 조금 주고 평양만 유지하면 됐는데 평양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이 또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예. 지금 중국 베이징은 모스크바하고 그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도 끼어들었어요. 왜? 같이 햄버거 먹는 친구 사이 김정은이랑 우리는 아주 관계가 좋다. 그렇죠? 두 번이나 만났으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내 소나기에서 놀던 애가 이제는 다른 아빠, 엄마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 지금 영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 제재를 해서 더 상대방의 품으로 가게 되면은 비용은 더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쏘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레이더가 켜지면서 중국은 노출이 되는 네네. 거고 중국은 또 전략 자산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선 거기에 대비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체력 소진이 되겠죠. 걷다가 경제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 무역적인 측면에서 다 압박을 해갖고 오면은 그걸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1기 땐 쿼드라는 걸 가지고 뭐 미국 그리고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이렇게 북방으로 몰아가는 네네. 형세였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러시아 독구도 안 좋다라는 거는 위에서는 내려오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중국이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낀 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류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리고 책임 있는 대국, 위대한 중화로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불량 국가 얘기할 때 중국은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 이미지가 북한으로 더 더해지고 러시아로부터 더 더해진다 그러면은 중국은 굉장히 그런 외교적인 어떤 레토릭을 구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 러시아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중국이 이제 뭐 석유를 팔아주고 뭐 천연가스 팔아주고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사실상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라든지 북한하고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 매우 난관에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럼 끝나면은 북한하고 러시아의 지금 보이는 밀월 관계도 끝날까요?
밀월 관계는 이제 결산 단계로 가야 될 겁니다. 계산을 하는 단계. 네네네. 지금까지는 정산 과정이 남았구나. 지금까지는 같이 밥 먹고 했으면은 너가 먹은 밥은 네가 내고 내가 먹은 밥은 내가 먹은 밥은 내가 내야 되는데 계산은 거꾸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 진 빚을 러시아는 언젠간 갚아야 된다라고 북한은 생각할 거고 북한은 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또 흥정거리로 미국이랑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이라든지 위성 발사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략 무기의 성공을 통해서 미국과 북미 간의 어떤 대화, 통미봉남이라고 그러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걸 아마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한번 다시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이칭도 총통이 10월 10일, 이게 쌍십절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대만 독립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약간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고 근데 사실은 취임 연설보다는 그래도 좀 톤다운 됐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뭔가 협력적인 관계에 대한 뉘앙스도 비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발칵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대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중국은 언제든지 칠 준비가 되어 있던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달에 박사님이랑 네네네.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식과 관련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선 그 방송을 진행한 걸 기억하는데요. 취임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정제된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대신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고 양안 관계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쌍십절날 중화민국의 건국일 날에는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미쳤나? 진짜요? 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대만이 국가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지방 정부나 그치. 중국의 일부분으로 네네. 속해 있어야 되는데 국가와 국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1949년도에 건립된 나라고 나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다. 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넌 이제 75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쌍십절 발언 속에서 구별을 해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국론이거든요. 중국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완전히 독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든 대륙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쟤네들 독립하려고 그러네 라는 거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참 단어 사용 잘하네. 독립이란 말 빼고선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허. 그러나 그걸 영어로 풀게 되면은 톤다운 됐네. 왜? 그러니까요. 네, 대만을 국가로 표현하지 않고 독립이란 단어도 쓰지 않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쌍십절 발언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있자마자 대만을 둘러싸고 8개 구역에서 대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네네네. 군사훈련을 했어요. 맞아요. 물론 군사훈련은 하루도 못 갔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거는 심한 용어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대만 독립 분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은 자기 본연의 어떤 역할을 보여줬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위협 속에서 우리의 몸보신을 위해서 상당히 절제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신변을 안전하는 담보라고 생각해왔는데 라이칭더는 결국은 보여줬구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까요? 호국신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호해주는 아주 큰 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 미국인가요 혹시? 그게 TSMC입니다. TSMC. 그래서 TSMC를 이룰 때 호국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그 메가더 장군의 맞아요. 말을 지금도 전략적으로 대만은 그렇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지정학적으로 네. 그걸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가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돈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게 대만 입장입니다. 얼마면 돼? 그렇죠. 캐시카우는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게 겁나는 거지. 내 돈이 좋아서라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전혀 꺼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기회다. 비용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 비용 많이 내라 그래? 그럼 TSMC에서 반도체 칩값 단가 올리면 되지. 그래서 호국신산. 호국신산이라고 이 TSMC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인류는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호국신산 설마 미국은 아니겠지라고 놀란 게 예전에 제가 에브리지 코비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뭐 조국이면 조국, 자신들의 뭐 영토면 영토 이거를 목숨을 걸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근데 눈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약간 확신이 안 간다라는 그런 눈치였거든요. 네. 중국 스파이도 너무 많다고 하고 대만 측에. 그래서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을 했을 때 목숨을 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퀘스천 마크가 있기는 해요. 코비는 국방부 부차관부인가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정책을 다뤘던 전술도 다뤘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도와줘도 소용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조금 복잡합니다, 얘기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코비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인상을 받았을까. 아마 외성인들. 대륙에서 쫓겨나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다가 공산당에 패하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대만에 왔던 사람들은 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고국으로 가야 된다. 중국으로.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고향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저기 땅 써놓고 투자하면은 저건 내 평생 먹거리, 우리 집안의 평생 먹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 원치 않겠죠. 그렇죠. 대만 안에 있는 정보 주는 거 뭐 남의 일 같이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대만의 원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성인들, 특히 민진당과 같은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리 떠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중국어를 써서 중국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는 중국 땅에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어. 그런 사람은 이 대만 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지원할 만하죠. 누굴 만나에 따라 좀 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타이베이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당 출신이 많아서 코비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까오숑이나 타이난을 가게 되면은 아마 좀 생각이 다를 겁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은 대만 승산은 없죠.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든 의지가 없든 전략적인 측면에서라도 대만 버리지 못한다. 미국은. 더군다나 더 특별한 거는 트럼프는 자기 임기 때 현직 관료들을 보냈습니다. 미국 관료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다 맞아요. 졸업여행 느낌으로 맞아요.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원 의장도 그렇게 졸업여행 삼아서 갔다 오고 이제 참 기억을 제가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인 타이완이든가요. 그걸 새로 개소를 네, 하면서 훨씬 더 확장을 하고 보내는 사람들도 좀 격상시켜서 보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뭔가 이제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요새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새로 만들었는데 아주 요새처럼 산 뒤에 바싹 숨어서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이제 지킨다라는 식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꼭 그래야 되나?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확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줄 겁니다. 바이든이 뭐 대만을 지킬 거야. 중국은 사기꾼이야. 시진핑은 뭐 사기꾼, 살인자야. 뭐 이런 표현들 들으면은 기분 좋죠. 근데 뒤에 액션 없으면 그거 말짱 헛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게 되면은 뭔가를 보여줘 왔다라는 거는 하나 희망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희망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지금 문제죠. 그것만 우리 눈에 보이면은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했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 내가 뭘 명확하게 하는 거는 거꾸로 나의 행동 반경을 줄여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모호하게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임팩이 크지 않을까. 대만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바이든 정부 때는요. 트럼프 1기 때 대만이 무기 구매를 신청을 했어요. 원래는 바이든 때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요. 대만에. 불과 며칠 전에 줬어요. 하이마스라는 거.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1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협 양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못지않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호해줘야죠. 액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좀 부들부들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렇죠. 바이든은 미국인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박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프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네네. 되면 이게 과연 미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트럼프는 절대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귀에 총이 빗나가면서도 주먹 쥐고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3번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려면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라는 거를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도 그런 사람 위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력 보지 않고 충성심만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초 기질 있는 사람들만 나오죠. 그래서 이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별명도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얼음공주. 얼음공주.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그 스피치를 하면서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그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인재는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제이디 벤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라는 걸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브릭스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상당히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국가들 보면은 과연 저 국가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함께 결집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 화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브릭스 참 야심찬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죠. 개도국 중에서 가능성 있는 나라들끼리 뭉치자. 근데 이 나라들은 대개 패권국은 아니지만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잠재력은 갖고 있는 국가. 그래서 뭐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네네. 요즘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응집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일본하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탱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다 엉망입니다. 뭐 인도 잠재력 좋다 그러는데 인도 따지고 보면은 좀 이 부정부패 혼란상이 아주 만연한 나라. 브라질은 어떤가요? 그 나라도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뭐 러시아,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이 결집이 잘 될까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걸 서로들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힘들다. 단 필요에 의해서 교류는 할 거다. 그 간의 교류는 상당히 잘 됩니다. 하나 예를 들을게요.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넘쳐나는 재고 물량을 인도에서 텁니다. 인도 근데 무엇보다도 중국 싫어해요. 중국과 경쟁 관계 있거든요.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싼 걸 어떻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우리도 10년 뒤에는 너네같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또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브릭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력은 하지만 그 협력의 유대가 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꾸 회원을 늘린다라는 건 세불리게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 안에서 뭐를 탁 결정적인 걸 내놓기는 굉장히 힘들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릭스 화폐를 내놓는데 이게 얘기가 모아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수렴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소리가 한 소리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걸 끌고 가는 나라, 그 리더 국가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어느 나라도 믿을 만한 도덕성 가진 나라 없습니다. 뭐 중국 보시면 알고 러시아도 뭐 만만치 않고요. 인도는 약간 이건 뭐 인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 약간 4차원입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브라질은 늘 행복합니다. 근데 배가 고프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상호 간의 절충점을 찾아서 수렴하려면은 그 수렴점이 있어야 되는데 수렴점을 그 긴 세월 동안 아직 제대로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작은 미국 대통령 선거, 네. 그리고 그걸 바라본 중국의 속내, 그리고 대만은 어떤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브릭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더 할 얘기도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